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바로 어제였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경제를 한번 돌아보고 둘러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경제 전문가 모셨는데요. 두 분 모두 경제학 박사신데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분 모두 YTN 라디오 생생경제랑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연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언제부터 인연이 있으셨죠? 2018년 인 것 같아요. 어머. 그때 제가 JTBC의 심야 토론회, JTBC의 그 무슨 TV 토론회 한번 나왔었는데 그 TV를 보고 이제 YTN PD가 네. 모셔라 해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박상인 교수하고 둘이서 같이 우리가 그래서 신박경제라고 해가지고 2019년 초서부터 한참 그거 했습니다. 2018년부터 그럼 저희랑 인연이 있으시면 꽤 오래된 인연이시네요. 그럼 오랜만에 오셨겠네요. 예, 최근에는 안 불러주는데, 최근에는 안 불러주는데, 네. 여기 오면 자꾸 헷갈리는 게 제가 SBS 비즈를 출연을 많이 하니까, 거기나 일주일에 한 2번씩 꼭 나오니까, 주차를 자꾸 글로 들어가요. 그렇군요. YTN으로 안 들어오고. 그러시군요. 저희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님이랑 한번 전화 인터뷰는 했었던 기억이 나서 예, 오늘 정말 반갑고요, 교수님. 그리고 박사님도 저희 생생경제랑 좀 인연이 있으시죠? 저는 뭐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사는 데가 종로다 보니까 펑크나면은 땜빵 전문이었어요. 전날 갑자기 전화 와서 내일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그래서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무 주제나 막 왔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박사님이 땜빵, 우리가 이제 대타라고 하는 그 대타는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이분이면 무엇이든 우리가 질문을 해도 언제든 현명한 답을 내려주신다. 이런 분들한테만 저희가 그때그때 연락을 드리기 제가 때문에. 몸값도 쌉니다. 어찌됐건 결론은 우리 두 분 다 생생경제와 인연이 깊으신 거고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을 오랜만에 또 모신 만큼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두 분 다 뭐 전문가 인터뷰나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요 근래 이번 주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먼저 윤석열 정부 1년의 경제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의 정책이 정말 잘못 가는 부분이 많았다. 물론 이제 뭐 국방 문제나 북한 문제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경제에 있어서는 정말 잘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분들이 뭘 생각했냐면 정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5년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재정도 건전성도 많이 나빠지고 뭐 그랬지만 야 이래 갖고는 되냐. 그런 이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 그다음에 소득 주도가 아니고 자율 주도 이런 면에서 방향을 크게 바로잡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자고 있나면 야, 이 정부 언제 끝나냐 하고 5년을 제가 지겹게 5년을 보냈는데 요즘 눈만 뜨면 드디어 정부가 바뀌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을 지내왔어요. 그러면 다 잘했냐? 네. 윤석열 정부가. 너무 좀 콱 막히는 느낌인 게 뭔가 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놈의 국회가 아직도 170석 가까이가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국회에서 콱 막혀버리니까 이게 반쪽짜리 정부다. 이제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것은
이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은데 예. 특히 경제 분야에 좋은 사람이 많은데 신 교수를 포함해서 네. 우리 신세동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예, 이게 너무 서울대 중심.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우리 학교가 서울대보다 랭킹이 훨씬 좋거든요. 학부가. 근데 오로지 서울대만 챙기는 거예요. 서울법대, 서울대 경제과. 이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이런 면에서 인사가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4년 동안은 인사 좀 바꾸고 그다음에 내년에 총선에서 확실하게 과반을 차지해서 후반기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예, 처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설 때 뭐 지난 정부에서 아쉬웠던 부분 때문에 좀 기대를 하셨다. 그리고 민간주도, 자율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은 기대를 하셨는데 사실 1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 역시 아쉬운 점이 많더라. 일단 정책의 그 추진 과정에서 좀 문제점을 짚어주셨고 또 이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세계적으로도 일이 많았고 좀 어수선했던 1년인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수선해서 이렇게 방향을 이제 평가하기에는 아직 조금은 이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질문지에 이제 긍정적인 거를 네.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사려 깊은 것일 수도 있고 천천히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외교랑 비교하면 조금 경제적인 차이가 나요. 외교는 질러버리잖아요.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네, 그리고 가면 그냥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뒷수습인데 경제는 그거보다는 조금 천천히 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주 69시간 같은 경우에 논의하다가 다 재검토가 됐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수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뭐 너무 빨리 가지 않고 좀 천천히 간 것이 제일 잘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점은 딱 두 가지만 짚고 싶은데요. 네네. 한 가지는 이 다 알 수 있는 것들도 체크를 안 해서 생겨난 문제들인데 이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지난 겨울에 난방비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그건 여름이 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스 6개월 전에 이미 도입하는 거고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고 겨울에 추우면 아는데 겨울에 1월 달에 사람들이 고지서 받고 나서 큰일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걸 모를 일이냐. 변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고위층에서 경제를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고요. 굉장히 독특한 일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금리를 등 일반적인 거는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거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사게 돼 있는데 그리고 났더니 정부에서 은행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서 뭐는 낮추고 뭐는 올리고 막 사실 그 한국은행이 우습게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제 기준금리를 정한 건데 대출금리는 좀 낮추면 좋겠고 뭐 예금금리는 좀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교란이 생기고 예측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거면은 한국은행 독립적 둘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거 하고 싶은 유혹이 예전 정부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이상하죠. 그건. 예, 그러시군요. 우리 우 박사님은 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뭔가 평가하기를 아직은 좀 이르지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좀 전체적으로 또 글로벌 경제 시장도 그랬고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그 속에서 역시 또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짚어주신 부분은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69시간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가는 이런 자세는 필요하다. 하지만 또 외교는 이제 쭉쭉 나가는 반면에 경제 정책도 좀 시원하게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으신 것 같아요. 두 분께 짧게 서두에서 1년 평가를 경제 부문에서 들어보고 싶었는데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우리의 경제는 그러면 어떤가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좀 우리 경제를 진단해 주시면서도 중간중간 하시고 싶은 말씀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이 꼭 지난 1년 동안만의 결과물은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글로벌 경제 뭐 흐름과도 다 연결되는 것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경제는 어떤가 진단을 해볼 텐데 사실은 경제적인 직접적인 요인 말고도 뭐 외부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지금 전쟁도 있고 미중 패권 경쟁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물가, 금리, 환율 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 일단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 막 금리, 환율, 물가, 성장 한꺼번에 다 풀어놓으면 네. 우리야 이해하지만 시청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예. 하나만 딱 집어서 이야기할게요. 네네. 성장률이요. 성장률. 2020년 코로나 터진 그 해에 마이너스 0.7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가 4.1. 작년이 2.6. 그러면 그 수치만 놓고 보면 정부 관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 2020년에 마이너스 0.7 빠졌다가 4% 떴다가 2.6% 떴으니까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거라고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근데요. 산업별로 들여다보면 제가 숫자는 안 가져왔는데 제조업의 60%가 2019년도보다 성장이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의 약 60%의 제조업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보다도 오히려 지금 생산량이 쪼그라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한 나라 아닌가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네. 약 50%의 서비스업이 예. 2019년보다도 생산량이 쪼그라들었어요. 합해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의 절반 이상이 2019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6%, 2.6% 성장했냐? 그거는 이유가 딱 두 가지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반도체가 너무 호황이었고 서비스업에서는 공공부문, 공공복지라든지 공공 그 의료 부분이 이쪽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예. 다른 쪽에서 마이너스가 된 것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아까 질문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예. 도매금으로 이야기하면 2019년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 2019년보다 못하다. 이게 현장에 계신 분, 특히 제조업체나 현장의 서비스업의 음식점이나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진짜 죽을 지경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신 교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나 여야는 맨날 싸우는 바람에 엉뚱한 이야기, 아직도 뭐 비트코인이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무슨 선거자금 갖고 이야기하고 맨날 싸우고 그래요. 지금 한국 경제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 성장률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2019년보다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 박사님 어떠세요? 그래도 지금이 좋을 때라고 봐요. 그 말씀은 또 어떤 뜻일까요? 앞으로 올 충격에 비하면은 그래도 지금은 수치가 상당히 많은 부분 그래도 수치는 괜찮아요. 예. 이게 플러스가 나오는데 또 뭐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면은 가장 위급한 거는 중국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수출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많은 전망치들이 정부 공식 전망도 그렇고요. 올해 하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건데 하반기가 되면 좋아질 거다. 정부 예산도 조기 집행을 해요. 네. 땡겨서 쓰자. 그거는 이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거에 제일 큰 요소는 중국이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다시 괜찮아질 거니까 우리도 괜찮아질 거다라고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중국이 이제 한국 물건을 안 사려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거기다 또 중국이라는 거는 우리에 비해서는 조금 국가가 한 번에 움직이는 요소가 강하거든요. 우리는 뭐 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개인들은 또 그래도 이렇게 샀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중국은 반감이 형성이 되면은 굳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한국 물건을 안 사. 지금도 우리가 중국에서 원래 흑자가 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나니까 어디서 할 거냐라고 이게 다 지금 위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가
공식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큰 요소가 되거든요. 예전에 이 중국하고 이제 한참 무역 분쟁이 있고 그럴 때 명동이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리고 그때 충격받은 거를 지역으로 보면은 특정 지역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대합 상권이 죽기 시작한 거를 그때 중국인들이 안 온 거로부터 잡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열렸는데 지금도 공실률이 막 80%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인들이 와야 거기가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제조업 서비스업의 상당 부분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요소가 우리가 있느냐.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지금 중국 리스크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경제를 앞에 두고 외교를 뒤에 뒀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태우 대통령 때도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다 문 열고 장사하는 길을 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말은 경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물건 팔러 간 사람의 모양새라기보다는 무기를 구하러 간 사람에 더 가깝거든요. 영업자원 1호로 해서. 네, 근데 이게 하셨죠. 국방 영업사원 같지 비즈니스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특히 이제 우리 물건을 사줄 곳들하고 오히려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있으니까 이게 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외교라는 거는 현금 주고 현금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본 갔을 때도 그렇고 미국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대응법이나 혹은 뭐 반도체 관련된 것이 우리는 이제 또 뭔가 해줬는데 거기서는 검토해 보겠음. 어음 받아온 건데 그게 이제 올 뒤끝이 뭘까. 이게 지금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좀 국내에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데 네네. 외국에서 한국 물건이 안 팔리는 게 기본이 됐다. 그럼 이거는 조금 힘들죠. 그렇군요. 신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2019년보다 더 못하다 우리 경제 상황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셨고 우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지금이 나은 수준이다. 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뭐 여기저기 기사를 보면 오히려 하반기를 더 기대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기본이 그랬죠. 뭐 반도체도 조금씩 업황이 좋아질 것 같고 뭐 지금 말씀하신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사들이 나는데 오히려 박사님께서는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외교 부문에서 지금 원인을 찾으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약간 힘이 빠지는데 다시 힘을 내서 하나씩 또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YTN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데 우물정 0945번 50원에 유료 문제 열려 있습니다. 뭐 잠시 후에 퀴즈도 내드리겠지만 퀴즈도 보내주셔도 되고 정답을요. 잠시 후에 내드리면 여러분 의견도 좀 보내주시죠. 여러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지난 1년간의 또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어떤지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그 커뮤니티 탭에서 실시간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데 지금 실시간 의견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의 경제 정책 평가에 대한 투표인데요.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죠. 현재 한 300여 분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뭐 아직은 잘 못하는 편이다. 이쪽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지금 경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한번 보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빠른 성장을 통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특히 양극화가 지금 심한데 그 양극화 문제도 좀 성장을 빨리 해서 해소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국내의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줄줄이 내려잡고 있습니다. 앞서 신 교수님께서도 경제 성장률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IMF가 기존 1.7%에서 1.5로 또 한국은행도 1.6으로 하향 조정, 그러니까 1.6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퍼센테이지 하향 조정을 예고했고 정부에서도 올해 성장률 달성 목표를 1.6%로 잡았는데 하반기에는 하향 조정 가능성을 좀 시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두 분이 주신 이 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씩 하향 조정하면서 뭔가 대책을 세우려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향 조정을 하기 전에 네.
왜 처음서부터 엉터리 전망을 했냐는 거죠. 아, 전망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전에 예. 뭐 KDI든 또는 뭐 한은이든 1.7 뭐 그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그때 민간 그 예리한 경제학자들은 1.5도 안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6개월 전서부터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정부는 뭐 그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는 항상 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저는 현재 우리 경제의 금년도의 가장 큰 문제는 1% 달성할까? 1.0%? 예, 예. 네. 저는 그게 이제 1.5냐 4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저는 우 박사님하고 동감을 하는 게 앞으로 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관건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뭐 리오프닝을 하니까 뭐 거기서 또 꼬물을 바라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도 한국에 대한 시각이 윤석열 정부 전하고 윤석열 정부 후하고 확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적대시할 가능성이 있다. 왜? 한국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으니까 네. 중국이 지금 벌써 그런 움직임이 네, 보이는 네.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든 말든 그에 상관없이 한국을 하나의 경제의 적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중국하고 장사는 거의 다 끝났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제 그 과제라고 보고 예. 그렇다면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손잡으면 중국이 그렇게 나올지도 모른다 하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 까먹는 점수를 미국 일본에서 우리가 좀 얻어야 되지 좀 않겠어요? 만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2, 3년 동안 한국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냐 못 가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변수는 두 개다. 1. 중국이 얼마만큼 세게 나올 것이냐. 네. 2. 우리가 얼마만큼 미일로부터 투자라든지 교역이라든지 이런 이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두 부분이 결국은 결정한다고 보고 쉽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 중국이 저는 상당히 그 강세 공격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막 불매 운동하고 예, 뭐 예. 전에 했잖아요. 사드 때. 맞아요. 그건 상수예요. 그건 변수가 아니라.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물건을 일본에 팔아먹고 일본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겠냐? 그거는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낮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따라서 한국의 앞으로 무역 분위기는 2, 3년 동안은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중국에서 잃은 점수 일본과 미국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얻어와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거는 우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중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앞으로 더 적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중국이 앞으로 우리한테 다시 돌아서게끔 이렇게는 안 갈까요 정부가? 이게 예. 다면적인 정책을 쓴다 그러면은 예. 모호한 걸 좀 둬야 되거든요. 외교가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에 얼굴, 뒤에 얼굴, 옆에 얼굴 막 손도 그렇잖아요. 경제학자 왼손, 오른손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모든 시그널이 똑같다. 그러면 사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워낙 결심이 강한 거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건 꼭 이거 아니더라도 제일 진짜로 좀 이 특별하다고 본 거는 한국의 1인당 GDP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차이를 빠른 속도로 줄여왔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한가운데 살짝 넘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넘어간 게 아니라 일본이랑 한국이 내려왔는데 한국이 덜 내려와가지고서. 아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IMF에서 올해 경제 성장치를 보면서 처음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게 잡았거든요. 네. 수정을 하면서 일본은 높이고 한국은 낮춘 거예요. 아 일본은 그때 높였나요? 살짝 높였어요. 우리 1.7에서 1.5로 낮출 때요? 예.
그러니까 자기 전망치대로 하면 분기 성장률인데 분기 성장률이. 막 1 밑에 있는 숫자라서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예.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큰 경제고 한국은 작은 경제인데 이게 속도가 같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위기인 거예요. 원래 그 경제가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네, 경제가 이제 규모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많이 규모가 커졌지만 실제 원래는 경제 규모로 본다면 경제 규모가 큰 데보다는 작은 쪽이 성장률이 더 빠른 거죠. 그리고 또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죠. 위기가 오면 쭉 떨어졌다가 좀 괜찮다고 변동성도 좀 있고. 이 큰 경제는 천천히 움직이는데 우리는 IMF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회복기니까 튀는 게 맞는데 네. 못 튄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게 지금 성장률도 이 지난 분기 성장률을 보니까 수출이나 이런 무역은 마이너스였는데 민간 소비가 높아진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이 여행도 가고 모두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소비가 이 빈 걸 채워서 살짝 플러스가 나온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건 근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수출 비중이 우리처럼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 활동을 충분히 많이 가지면서 성장률이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무역 규조가 많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잘 돌려서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은 수출에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성장률 자체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수의 중요성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시기로 좋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나오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도 있지만 뭐 교육, 문화 등등 커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투자를 하는 것도 지금 좋은 때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지금 수출에만 이끌고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수출은 마이너스라서 사실 별 도움 안 되지만 내수가 돌아가면서 그래도 플러스가 나왔던 이 기조를 좀 잘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님 두 분과 윤석열 정부 1주년 어제 1주년이었죠. 그래서 1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지금 우리의 경제는 그럼 어떤가 어떤 모습인가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일단은 수출 우리 경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중국 미국,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많이 아쉽고 경제 외교 앞으로 잘해야 될 텐데 약간 좀 우려스러운 말씀도 해주셨고 우 박사님께서는 내수도 중요하니 내수를 어떻게 하면 키워갈 것인가 그것도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2부 시작은요. 제가 앞서 1부에서 이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경제 성장률 지금 우리가 많이 낮잖아요. 그리고 신 교수님께서도 지금 2019년보다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계 경제도 사실은 뭐 경기 침체 이런 단어들이 막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냥 환경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환경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침체 국면을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수준인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교수님. 그 두 가지인데요. 예. 이제 올해 성장률이 뭐 1.6이냐 1.7이냐 근데 1.67도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바대로 만약에 1%가 안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예. 그러면 그 진짜 굉장히 지금 1%대 성장은요. 제 기억에 지난 50년을 놓고 보면 1% 성장이면 랭킹이 낮은 데서 한 5, 6위 정도로 갈 정도로 낮은 거거든요. 네. 그것도 문제다. 그런데 문제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경제가 3%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정상적인 속도로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절반 이상은 굉장히 경제가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3% 성장을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건 평균치니까요. 그게 우리가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대도 낮은 거지만 1%대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대인 사람들이 많다. 아까 제가 제조업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이 절반 이상이 2019년보다도 상황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성장률이 얼마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의 절반 이하 네. 어쩌면 60% 이하. 절반보다 더한. 네. 그 괜찮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공무원, 예. 대기업, 방송사, 봉급이 안 깎이는 분들. 자나깨나 봉급이 나오는 분들. 네. 이분들은 코로나 타격을 전혀 안 받았어요. 아, 그렇죠.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받으셨죠. 자영업자도 그렇고 우리 우 교수님이나 저같이 이 프리랜서에 가까운 저는 소득 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 네. 부분을 우리 너무 가볍게 본다는 게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뭐 경기 침체 뭐 우려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박사님 우리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같으면 뭘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제약 조건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돈을 풀면은 인플레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계획적으로 해서 너무 시중에 돈이 풀리지는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이제 경기 진작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동안 금리도 계속 올려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임금과 관련된 거나 뭐 이런 쪽에 좀 돈을 좀 넣긴 넣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총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법인세 뭐 법인세 조금 낮춰도 되기는 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지금 하필 요때 하냐. 그다음 부동산 관련된 세금도 조정도 해도 되지만 세수가 지금 모자랄 거를 다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지금 당 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조 이상 이제 세수가 줄어든 거예요. 네, 네. 그럼 재정당국 입장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 꼽혀를 하게 되죠. 안 돼.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에서 시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럴 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야 돼. 평소 같으면 안 된다고 잘랐을 예산들을 조금은 더 뭐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있는 것들은 좀 내버려 두더라도 다른 데서 어렵던데 뭐 한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 이게 또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 수도권에서 하는 사업은 좀 세련되게 갖고 와요. 이런 사업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이 네트워크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기재부 쪽 공무원들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쁘게 안 만든다고 사업을. 이게 딱 끄떡끄떡거려서 아 저기다 돈을 넣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상 비슷비슷한 사업인데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촉진을 하기 위한 사업 자체도 지금 더 필요한데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또 다시 서울이나 경기권 이 흔히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쪽에서는 잘 해주는데 이렇다면 무슨 뭐 고속 무슨 뭐 하겠다. 그럼 이거 빨리 하고 버스도 넣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지방은 그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뭐 하자고 그러면 아니 이게 좀 그림이 안 이쁘다. 이게 잘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당장 안 보이더라도 이거는 경기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면 좀 해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좀 아쉽죠. 이거 약간 유연하게 보고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디가 위기냐. 뭐 네. 지방이 위기겠죠. 태어나는 어린이들도 줄고 청년들도 지금 다 빠진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거기 뭔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좀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좀 세련된 모습을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만 보면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은 금액을 지원을 하더라도 더 급한데 그다음에 효과가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먼저 해주기 위한 거. 그거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두 분 다 우리 지금 경기가 많이 힘들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부분이고 특히 두 분이 짚어주신 건 결국은 양극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에도 양극화가 있는 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네, 양극화가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과 지역 간에도 양극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되게 심한 상황이고 또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진짜 정부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사실 돈도 많이 써야 할 텐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수 문제가 지금 세수가 많이 네. 부족해서 올해 하반기에 그동안 거친 것처럼 거쳐도 한 30조 원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세금 수입이 있어야만 정부가 원하는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뭐 양극화 해소에도 사실은 뭐 어려운 계층 뭐 어려운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세금을 투입을 해서 뭐 지원한다던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할 텐데 신 교수님께서는 국가의 어떤 세금 정책 혹은 재정 정책 뭐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계획보다도 50조, 100조 돈이 더 거칠 때는 즐겁게 잘 쓰셨다가 좀 덜 거치니까 왜 그때 감세를 했냐 막 그러잖아요. 네. 뒤집어 봅시다. 네. 왜 세수가 줄었냐면요. 부동산 경기가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덜 낸 거예요. 취득세를 덜 낸 거예요. 그렇죠. 경기가 죽으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부가세가 덜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득세나 법인세도 사실은 지금의 그렇죠.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당연한 거죠. 줄어든 거죠. 경제가 쪼그라드니까 그렇죠. 덜 내는 거고 예. 덜 냈으면 누군가 주머니에 그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네. 왜 24조 줄었다는 게 마치 하늘이 천장이 무너내려지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제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 박사님이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했어요. 네. 뭐 지금 내수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수가 좋아요. 내수가 좋은데 지금 세수는 마이너스예요. 네. 그럼 뭐 세수가 마이너스여도 내수는 살아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는 이게 정부의 어떤 뭐 그 지출 정책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전 그런 면에서 돈이면 다 된다. 지금 이제 좌파 경제학자들은 야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뭐 좀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자 문재인 정부 같이 네. 5년 동안 꽂아줬잖아요. 그런 면에서 네. 돈 말고도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이 많단 말이에요. 왜 자꾸 평생에 돈이 없이 살았나 맨날 돈 갖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돈은 중요하니까. 그러면 아니요, 더 중요하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있을까요? 돈이 없어도 네. 우리 잘 살아나가거든요. 네. 내가 막 적자라도 살아나가요. 왜? 나한테는 희망이 있고 나한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의욕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자꾸 돈이 없다고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규제 풀어주자. 기업을 옥매고 있는 풀어주자. 그리고 YTN 라디오가 프로그램을 정말 짱하게 잘해갖고 광고 수입을 3배, 4배 늘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입하는데 뭐 규정 따지고 뭐 이런 적이 없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규제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 정부가 자꾸 저는 이번에 가실 때 제발 조금 데리고 가지 마시라. 뭐를요? 일본 가고 미국 가실 때. 안 데리고 가셔도 그 사람들은 자기 비행기 타고 다 가니까. 경제사절단 네, 중소기업을 많이 데리고 가셔서 그분들하고 미국하고 연결을 해주라. 그래서 정부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확실히 대통령이 밀어주는구나. 이런 의식만 있어도 돈이 없어도 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재정이 없으니까 경기를 못 살린다. 이거는 1960년대 생각이다. 규제 풀어주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M&A라든지 제조직화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돈 말고도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가액 공부 돈 많이 들여서 공부를 시키면 성적이 올라가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돈이면 다라는 생각이
저는 매우 거슬립니다. 돈 말고도 살리는. 그리고 정말 우리 관료들이 야 정말 저 관료는 뜯어봐도 청빈하고 그동안 60년 동안의 공적인 어떤 그 경력을 봐도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는 분이 경제수장이 되면 저절로 힘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나 특히 국회의원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척하면서 맨날 그냥 뒤로 헛돈이나 챙기고 이런 걸 보면 그것 때문에 살기 싫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야. 지도자를 보면 정말 희망이 있어. 그러나 열심히 장사할 거야. 이런 희망을 던져주는 지도자가 관료들 중에 있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물론 돈 중요하다. 중요해서 재정정책, 세금정책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신 것 같고 30초 남았는데요. 오 박사님. 저희가 시간이 금방 갔어요. 끝으로 이제 오늘이면 2년 차에 접어듭니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출생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줄이는 가장 큰 요소는 사실은 출생률이거든요. 5년 동안의 출생률을 마이너스로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1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플러스로만 전환시켜도 근데 이런 방송에서 평가한다 그러면 그래도 학교 출산율은 플러스로 돌아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그게 성과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나머지는 그거에 비하면 다 헛개비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이제는 저출산 문제를 정말 고심해서 잘 대책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네요. 시간이 금방 가서요. 아까 유튜브에서 저희가 투표를 했었죠. 잘했다, 윤 정부 잘했다, 못했다 지난 1년 한 1,500여 분 참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다고 하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님,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님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발 빠른 경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깊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한 주식 토크를 전해드리는 생생한 마감 시황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인원 PB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됐는데 나스닥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네, 한국 증시는 오늘 소폭 상승하는 듯 했으나 장 막판 들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0.22% 하락해 2491.02포인트로 2,500선을 이제 하회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3% 하락해 824.54포인트로 양지수 모두, 시장 모두 소폭 하락해 마감했습니다.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선방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600억 정도 순매수하다가 규모를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조금 살펴보면은 10위 내에 좀 부진한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0.5%가량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2.5%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는데 상승한 종목 찾아보면은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조금 상승했고 자동차와 오늘 금융주들이 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B금융 1.2%, 하나금융지주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3시쯤에 에코프로 전 회장의 2심 선고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이러면서 좀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상승하고 있었는데 급락 전환해가지고 마감했습니다. 각각 4%, 6%씩 하락했고요. LNF도 4% 하락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좀 상위권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는데 개별적으로는 좀 상승한 종목들도 조금 있었고요. 실적 쇼크를 기록한 펄어비스 오늘 3% 하락했고
강세를 보인 종목으로는 SCM, 레인보우 로보틱스 2%, 5.6%씩 상승에 마감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표증권사를 지향하는 신한투자증권의 서인원 PB였습니다.